비 오는 날 피웅덩이에 누워있는 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그 장면을 목격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생각이 함께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칩니다. 담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였어. 99번이나.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어. 날 믿어, 담이야.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장면이 방으로 바뀝니다. 아버지는 앞의 뉴스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TV에서는 팬데믹에 대한 뉴스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장면은 순식간에 혼돈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서로 찢어 죽입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앉아 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아빠, 보고 있었어요. 아빠. 하지만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해. 딸을 잃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아버지는 딸을 껴안고 소리칩니다. 담이야, 일어나, 날 두고 가지 마. 하지만 중년 남성과 어린 소녀가 살아남기에는 이 세상은 마치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어떻게 가능하지? 갑자기 놀랐습니다. 내 머리 위에 이 숫자는 뭐지? 그는 딸의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담이야,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잠을 방해받아서 화가 나네요. 진짜 한밤중에 무슨 일이에요, 아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빠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담이야,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그렇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아빠? 네, 동생 꿈을 꿨어요. 바로 그 후 그는 내 손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가고 질문하지 마. 피곤해요, 아빠. 놓아줘요. 우린 시간이 별로 없어.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떤 바보가 튀어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 아빠는 다시 충격으로 깨어났습니다. 다시 돌아왔어. 그리고 이때 아빠는 힐끗 보니 내 위에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숫자가 제 생명의 숫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담이를 구할 기회의 숫자였습니다. 너를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야. 인간성까지 버릴 거야. 너를 구하기 위해 이 아버지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칼을 꺼내 자신의 심장을 찌릅니다. 자신을 저승으로 보내면서 기회가 있다면 깨닫고, 노인은 말하면서 강간범들을 계속 두들겨 패고는 헐떡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딸이 뒤에서 다가옵니다. 이제 그녀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부릅니다. 도와줘요. 그러고는 입을 크게 벌려 아빠를 해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어린 딸을 꽉 껴안습니다. 이 약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딸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뿐입니다. 그러고는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눕니다.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서 깨어나지 않고 눈물이 맺힙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텅 빈 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생기 없는 눈. 딸이 갑자기 깨어났다. 아빠,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아버지는 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든 채 구석에 서 있었다. 딸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어떤 겨울보다 차가워 보였다. 그는 손을 내밀어 어린 딸을 꽉 껴안고 속삭였다. 약속할게. 설령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실패하더라도 난 살아남아 너를 구할 거야. 그냥 날 믿어. 알겠지, 딸. 딸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벽에 아빠는 죽은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다. 99번의 시도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찾았다. 완벽한 피난처를. 국군 통합기지의 군인들이 피난처를 지키고 있었고 대학병원 의료진이 생존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상황과 행운 덕분이었다. 여기서는 질서가 깨지지 않았다. 정말 완벽한 은신처다. 딸의 죽음 오랜 시간 후 이제 휠체어를 탄 아버지는 딸의 무덤에 하얀 꽃다발을 들고 와서 딸과 이야기를 나눈다. 난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40년이나 되었네. 내가 여기 온 지. 딸아, 오래 기다렸니? 이건 내 마지막 기회니까 아주 조심해야 해. 이제 여기까지 살아서 도착하면 정말 안전할 거라고 확신해.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거야. 기다려. 곶갈게. 그러자 아버지는 총을 들고 머리에 겨눴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과거로 돌아와 딸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딸을 보았다. 딸이 그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자책했다. 마지막 피난처인 새벽에 도착하기 직전에 다미가 죽었다. 내 잘못이기도 했다. 40년 동안 수백 번 연습하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다미를 구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문고리를 꽉 잡았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어. 그는 문을 열고 밖에 있는 짜증나는 좀비들을 맞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곧 아버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다. 수천 마리의 좀비들이 그의 집 앞에서 딸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변수, 아버지는 이 삶의 특이한 성격을 깨달은 것 같았다. 40년 동안 수만 번씩 연습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변수 때문에 나는 꼼짝 못하고 있다. 99번이 상황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좀비 무리가 돌격하기 시작했다. 배고픈 짐승처럼 달려드는 끔찍한 얼굴의 좀비들. 아빠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문간에 꼼짝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문 앞에는 좀비가 없다는 거야. 딸의 외침에 아빠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흔들어 딸을 집 안쪽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문을 닫기 전에 어린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다. 딸은 속수무책으로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문 열어요. 아빠, 지금 문 열어요. 아빠. 이 순간 아빠는 좀비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죽기 전 생각에 잠겼다. 극심한 고통. 아이를 잃는 고통은 마치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장이 99번이나 찢어졌다. 이런 죽음의 고통은 너무나 익숙하다. 그러니까 울지 마. 내 딸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는 걸까? 영원히 죽는 걸까? 절대 안 돼. 수백 번, 수천 번 죽을 수 있다. 상관없어. 하지만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늙은이는 갑자기 힘을 폭발시키며 근육질의 사나이로 변신, 자신에게 달라붙은 놈들을 쉽게 던져버렸다. 대머리 남자에게 손을 뻗더니 순식간에 목을 꺾었다. 그렇게 다른 좀비들도 늙은이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한 좀비가 돌진하여 늙은이의 어깨를 물었다. 늙은이는 즉시 주먹으로 때려 완전히 죽였다. 좀비들은 계속 두들겨 맞았다. 늙은이는 엄청 세게 때렸다. 좀비들은 모두 늙은이를 산채로 먹어 치우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늙은이는 좀비들 한가운데서 당당히 서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좀비들은 계속 달려들어 스스로 죽음을 맞았다. 집안에 있던 그의 딸은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젊고 건강해 보이며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장면 변경, 한국 마포구.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병사. 뭐야, 이게 뭐지? 넌 뭐야? 여기저기 좀비들이 있어. 이렇게까지 살아남은 넌 대체 뭐야?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좌절하며 핏줄이 터질 듯이 소리쳤다. 내가 말할 때까지 머리에 총알을 박아야겠어? 하지만 그는 늙은이의 얼굴을 자세히 본 후 깜짝 놀랐다. 내 얼굴에 뭐가 문제야? 말도 안 돼. 선글라스 끼고 폼 잡는 예술가인가 뭔가? 갑자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꺼져. 그것은 타란툴라라는 별명을 가진 호랑이 부대 출신의 전직 대장 차이려였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기 자리가 없어. 다른 데 가. 내 말 안 들려. 꺼져. 늙은이는 여자아이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려고 했다. 갑자기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제 딸이 일주일 동안 길을 헤매다가 천식이 심해져서 지금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의 딸은 기침을 하며 연기했고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그는 계속 말했다.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아니면 제 딸을 데려가 주세요. 그녀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미쳤다는 듯이 말했다. 방금 전까지 욕하던 남자는 즉시 비웃었다. 저 멍청이한테 빌었냐? 그런 감정적인 수법이 우리 대장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의 대장은 이미 울고 있었고 그는 무능한 상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를 피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들여보내.
그녀는 설명하며 덧붙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슈퍼마켓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코 닦아. 늙은이는 앞에 있는 두 병사를 엄숙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여자를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차이려 대장, 변함없네요. 전역한 병사가 마포구의 생존자들을 모아 슈퍼마켓을 지킨다. 뱀처럼 차가운 그녀지만 부모의 희생에는 쉽게 감동한다. 딸이 갑자기 소리쳤다. 아빠. 그녀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전략이랑 전혀 달라. 그는 허둥지둥 설명했다. 아이고, 제기랄. 그게 아냐. 갑자기 총을 든 이전에 무뚝뚝한 남자가 재촉했다. 너도 따라와. 발각될까 두려워하던 여자아이는 재빨리 기침을 했다. 콜록. 응, 콜록. 남자는 짜증을 냈다. 그만해. 하지만 다미는 갑자기 머리를 잡고 으으하고 소리쳤고 그는 다시 투덜거렸다. 또 뭐야? 아버지는 걱정스럽게 딸을 부축하며 생각했다. 다미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 곧 쉬지 않으면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위험해질 거야. 일주일 전 그날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좀비에게 물렸는데도 살아남았고 엄청난 힘을 얻었다. 내 몸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이전의 나가 아니야. 정말 내가 좀비로 변했어. 장면 변경. 압구정동 슈퍼마켓 A. 초기 단계를 생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로. 이곳은 안전하고 물자가 풍부한 유일한 곳이다. 다미는 여기서 안전할 거야. 저 낡은 건물을 보며 노인은 저절로 중얼거렸습니다. 옆 건물은 왜 무너졌을까?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걸 본 병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이야? 그러자 그는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 좀비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우리 대장님이 혼자 힘으로 옆 건물로 유인했죠. 그리고 제가 미리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려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쯤 다 새까맣게 타 죽었겠지. 망할 것들. 설사 몇몇 놈들이 살아남았다 해도 천천히 썩어 죽을 거야. 그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픽 웃었습니다. 무슨 표정이야? 거기서 좀비가 기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그래. 자네 속에서 거대한 돔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곰보다 더 컸습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는 4개의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괴물. 그것은 주먹을 꽉 쥐고 손을 들더니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주먹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닿았고 흙과 돌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휘리, HYRI가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괴물은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휘리는 경험 많은 덕분에 쉽게 피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좀비다. 저게 뭐야? 어디서 온 거야? 휘리는 즉시 모든 병사들에게 사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을 향해 맹렬한 총격이 쏟아졌지만 총알은 효과가 없었고 괴물은 광기에 찬 포효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병사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 번 휘두른 팔에 병사들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 광경을 본 생존자들은 잎사귀처럼 떨며 쓰러졌습니다. 거대한 좀비는 그 생존자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 배낭이 날아왔습니다. 대장이 재빨리 뛰어들어 간신히 그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병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신 차려. 죽고 싶어. 그는 깜짝 놀라 깨달았습니다. 네. 한편 대장도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집중해. 이 차일이는 사흘 전과 달라. 이건 보통 좀비가 아니야.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슈퍼마켓으로 빨리 들어가. 노인이야 하고 말하려던 찰나 그녀는 즉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히 해. 뛰어. 그 말에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뛰어.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돌아섰습니다. 주먹을 치켜들며 그의 머릿속에는 슈퍼마켓밖에 장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녀석을 거기로 유인해야 해. 휘리는 그 뚱뚱한 좀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 뚫을 수 없어. 그 동안에 난 약점을 찾아볼게. 잠깐만.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깨달은 듯 멈췄습니다. 왜 1층에 아직 사람들이 있는 거지? 이전에 대피는 끝났는데. 그녀는 자책했습니다. 젠장. 어떻게든 저 녀석을 끌어들여야겠어. 여러분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혼자 서 있는 다미를 봅니다. 휘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혼자 왜 여기 있어? 아빠는 어디 있어?
그리고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자기 딸을 버리고 도망쳤어? 저 망할. 다미는 즉시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휘리는 뒤돌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미 아빠, 그 남자가 맨손으로 괴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돔의 머리가 으스러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위에서 미친 듯이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 광경은 마포구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즉시 눈을 가렸습니다. 아버지는 밝은 달빛 아래 좀비를 짓밟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잔해 더미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휘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다칠까 봐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 하이리는 경계하며 총을 장전하고 남자를 향해 겨누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당신은 누구야? 라고 소리쳤다. 남자는 가만히 서서 관찰했다. 그러고는 안경을 벗고 자신을 소개했다. 로마는 충격을 받았다. 다미의 아버지. 이 순간 그의 딸도 불안해했지만 아빠, 안 돼. 여기서 진실을 밝히면 위험해질 거야. 아버지는 안경을 벗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난 좀비야. 전문가. 이 말을 듣고 둘은 어리둥절하게 전문가라고 되뇌었다. 그는 설명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후 살아남기 위해 좀비들의 특징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어.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중에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하이리는 픽웃으며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게 다야. 그녀는 달려가 아버지의 옷깃을 잡았다. 딸은 당황했다. 뭐 하는 거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하이리는 다미에게 닥쳐 라고 소리쳤다. 맨손으로 그 괴물을 쓰러뜨렸고 저 호박색 눈은 꼭 좀비 눈과 같아. 말해봐, 당신 인간 맞아? 걱정 마세요. 차분히 설명할게요. 아니, 총알이 꿰뚫었어. 총알에 약해졌지. 내가 마무리 일격을 날린 것뿐이야. 이 턴 두 좀비가 합쳐진 시체형 괴물이야. 공격력이 강하고 방어력이 특히 뛰어나지. 그래도 약점이 있어. 바로 턱이지.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진실을 회피하고 있었고 물론 내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해야 해. 망치로 내려치는 힘으로. 하고 첫 번째 질문을 재빨리 해결하고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했다. 눈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재빨리 대답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멜라닌 결핍이었어. 그래서 항상 눈을 가리고 다녀. 그 모습이 불편해. 그래도 당신 눈에는 저 아직도 좀비처럼 보여요? 대답을 듣고 하이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수상해. 분명히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어떤 좀비가 자기 딸을 보호하지? 다미는 아빠를 보호하려고 달려든다. 그만해. 하이리도 경계를 늦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허락할게. 들어와. 여전히 수상해. 이제부터 널 감시할 거야. 전문가 양반. 하이리는 쓰러진 동료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두 명의 병사가 걱정스럽게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하이리는 그중 한 명의 다리를 화가 나서 찼다. 그녀는 엄하게 물었다. 비상시에는 모두 지하실로 신속히 대피해야 해. 왜 그러지 않았어? 그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너무 당황해서. 하지만 하이리는 즉시 그를 질책했다. 만약 그 괴물이 살아있었다면 마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거야. 그녀는 협박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좀비가 필요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죽일 테니까. 하이리는 화가 나서 걸어갔다. 병사들은 경례를 했다. 편히 쉬세요, 대인님. 하지만 그녀는 발목을 차인 남자가 자신을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장면 전환, 마트 본관 내부. 오랫동안 헤맨 끝에 다미는 드디어 괜찮은 곳에 머물게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뭐가? 라고 물었다. 다미는 속삭였다. 아빠, 아직 들키지 않았어.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실수할까 봐 무서워.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민도 쉽게 속거나 폭력에 의존하는 타입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네요. 다미는 이걸 보고 궁금해서 아빠, 저 사람 알아? 아빠는 어색하게 과거의 진실을 회피하네요. 아니,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어. 계속해서 물어보네요. 속는다는 게 뭔지는 알아? 그 단어는 어디서 배웠어? 딸한테 배웠다고 웃어넘기네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그런 단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빠는 더욱 확고하게 말하네요. 응, 가르쳤고 많이 가르쳤지. 쳐다봤어요.
아빠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지만 아빠는 금방 일어나서 돌아다닐 준비를 하네요. 여기 있어. 뭐 좀 먹을 거 찾아볼게. 딸을 보고 미소 짓더니 아까 일이 생각났어요. 다미는 아빠에게 선글라스를 주면서 경고했어요. 약속해. 절대로 아빠의 이상한 상태에 대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빠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꼭 약속해줘. 알겠어. 현재로 돌아와서 민석은 군인 보급구역 앞에서 보급품을 받고 있네요. 아까 딸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네요. 담이 말이 맞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난리가 날 거야. 얼마 후 그는 잔뜩 뭔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담이야, 아빠 왔. 하지만 딸이 곤히 잠든 모습을 봤어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딸을 본 민석의 표정이 더욱 굳어지네요. 이유가 뭘까 궁금해하네요. 그리고 스스로의 의문에 답하네요. 좀비의 진화 속도가 너무 빨라. 문 앞에 100마리 넘게 모여있고 고작 일주일 만에 변종이 나타났어. 99번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야. 그리고 상황을 변수로 만들고 있어. 왜? 좀비들이 변이하는 거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나를 노리고 있어. 나와 내 딸을 죽이고 싶어해. 우리의 존재가 짜증나는 건지 두려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들에게 나도 변수라는 거야. 민석은 이제 슈퍼마켓을 나와 혼자 깊은 숲으로 들어가 수백 마리의 굶주린 좀비와 맞서고 있어요. 이 구역에 있는 너희들이 다 여기 모였네. 좋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네. 뭘 기다리는 거야? 시작하자. 내 딸이 깨기 전에 아직 요리하러 가야 하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꼬마 좀비들이 모두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놈은 민석에게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어요. 뒤로 날아갔어요. 쏜살같이 하나씩 저 세상으로 보내주네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목을 베었어요. 민석은 그중 하나를 발로 차서 딛고 점프했어요. 달빛에 젖은 그의 손이 마치 눈 덮인 것처럼 갑자기 변했어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는 눈앞에 있는 놈의 머리를 부숴버렸어요. 땅에서 페르단바이가 지네처럼 튀어나왔어요. 그들은 동시에 에너지 탄을 쏘아 큰 폭발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민석은 태연했어요. 사마귀처럼 뛰어올라 각각 손에 도끼를 들고 꼬마진의 돈베이 4마리를 모두 죽였어요. 아름다운 포즈, 울퉁불퉁한 근육, 튼튼하고 긴 등. 좀비 하나가 달려드네요. 순식간에 죽고 수천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마지막 좀비 필사적으로 반격하며 팔다리를 뻗어 공격해오네요. 민석은 점프해서 짓밟아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분노한 좀비가 비명을 지르자 엠마인이 너무 세게 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방금 죽인 좀비들을 맹렬하게 노려보며 그의 눈은 불타올랐어요. 다음날 아침 슈퍼마켓, 다미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비몽사몽 깬 그녀는 기지개를 한번 켜고 행복하게 옆을 봤어요. 아빠는 밝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아침 식사를 들고 다미에게 왔어요. 딸, 일어났어? 자, 빨리 먹어. 배 많이 고플 텐데. 그렇지. 아빠의 보살핌이 행복한 듯 멍하니 아빠를 보고 있다. 같은 시각 해리의 사무실. 다시 한번 큰 소리가 들린다. 지금 나랑 장난해? 병사는 계속 설명을 한다. 진짜 사실입니다. 간부님도 새벽 1시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오늘 정찰 결과 그 지역의 좀비들이 싹 다 죽었습니다. 해리는 격분하며 테이블을 내리친다.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네 말은 좀비들이 서로 싸웠다는 거잖아. 병사 또한 어리둥절하며 순찰 중 본대로 말할 뿐이다. 저도 믿기 힘들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해리는 극도로 의심스러워한다. 단 4시간 만에 수많은 좀비들이 몰살당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녀는 문득 무언가를 깨달았다. 잠깐, 그럼 설마. 그녀는 명령한다. 전원 소집해. 병사는 당황한다. 해림은 선언한다. 지금부터 A동 슈퍼마켓은 탈출 작전을 개시한다. 한 주민이 밖을 살피기 위해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댄다. 진짜네. 그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단 한 마리도 없어.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은 즉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 놈들 진짜 다 없어진 거야? 분명히 들었는데 군인들이 좀비들을 다 처리했다고. 소음마저 완전히 사라졌어. 그들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다. 좀비가 진짜 사라졌어. 이제 안전해. 데니는 아빠 옆에 웅크린 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아빠, 내 생각엔 좀비가 진짜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머리에 안전모를 씌워준다.
그러고는 지시한다. 다미야, 잘 들어. 나중에 이 헬멧 절대 벗으면 안 돼. 알았지? 그녀는 의아한 듯 헬멧을 만지작거린다. 나중에 갑자기 해리가 확성기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오늘 아침 확성기에 대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좀비가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군인 확인의 사람들은 더욱 좀비가 모두 죽었다고 확신하며 환호하며 기뻐했다. 진짜다. 우린 살았어. 해리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서 나갑시다. 모두는 멍해졌고 길을 의심하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한 사람이 묻는다. 여기서 나가요? 저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다른 사람이 대답한다. 그래, 제대로 들었어. 하지만 여기엔 더 이상 좀비가 없잖아. 왜요? 해리는 설명을 시작했다. 3일 전 연락이 끊긴 직후부터 저희는 이기계와 보병여단이라는 부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들은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차대대와 대대 규모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무전기에 의존해서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해리는 재빨리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전령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블루호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완강하게 믿지 못하고 욕설을 퍼붓고 미쳐 날뛰었다. 뭘 믿어요? 무전기가 3일 전에 끊겼는데 그걸 믿고 여기서 나가라고요. 그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아요. 해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리는 가야 해요. 좀비가 다시 나타나면 우린 막아낼 수 없을 거예요. 갑자기 한 목소리가 말했다. 저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좀비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군중 속의 한 남자였다. 봐, 이럴 줄 알았어. 경솔하고 감정적인 결정. 남자가 책임자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틀렸어. 해리는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해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 미네스오 씨가 갑자기 그녀를 변호하며 나섰어. 틀린 말은 아니야. 좀비들은 다시 나타날 거야. 아까 말하던 남자가 끼어드는 게 짜증나서 미네스오 씨의 어깨를 잡았어. 넌 대체 누구야? 혼자 다 아는 척하고. 해리 대위가 미네스오 씨를 알아보고 나지막이 불렀어. 전문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어. 전문가. 미네스오 씨는 그 남자를 돌아봤고 깜짝 놀랐지. 그는 미네스오 씨가 마치 뭐라도 아는 듯 말하는 걸 보며 얼어붙었어. 여기 있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 신세가 될 거야. 그걸 생존이라고 부르나? 도살당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뿐이잖아. 그는 충격을 받고 미네스오 씨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봤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미네스오 씨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 근처에 있던 다른 민간인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 저들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나? 하지만 미네스오 씨의 대답은 아니요. 사람들은 군인들을 더욱 불신하게 되었지. 거봐, 내가 말했잖아. 이걸 본 미네스오 씨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인들에게 비꼬듯 말했어. 자, 이걸 묻죠. 만약 군대를 따르지 않으면 그들 없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즉시 태도를 바꿨어. 생각해. 보니 그렇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군대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그들은 협력하기 시작했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았습니다. 군대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호를 외치고 있어. 다시 해보자. 군대를 믿자. 대위님 말씀을 들어. 해리는 순식간에 아무 노력 없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어. 결국 그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꿨어. 그녀는 옆에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봐. 누구지? 민석은 엄숙하게 해리에게 말했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그녀는 즉시 반박했어. 내가 언제 그러고 싶다고? 사람들이 더 의심할까봐 민석은 재빨리 말했어.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를 설득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나는 이걸 나 자신과 내 딸을 위해 하는 거야. 당신이 대위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멍해졌어.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에 퍼졌지. 마치 활력을 되찾은 듯 해리는 정신을 차리고 선언했어. 지금부터 탈출 작전을 시작한다. 나, 차에리는 반드시 모두를 구할 것이다. 장면이 바뀌어 슈퍼마켓 외부. 모두 어딘가로 가기 위해 차에 타기 시작해. 모두 극도로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조심하세요. 해리가 선두 차량에 있어.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어. 운전병이 신나서 말했어. 한강을 건넌 지 오래됐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네요. 하지만 해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고 싶지 않았어. 집중. 이제 시작일 뿐이야. 신병장이 보고했어. 좀비 한 마리가 엄청난 무리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좀비들은 살아있는 냄새를 맡자마자 몰려들어. 해리는 재빨리 명령을 내려 좀비 발견, 계획 개시, C팀과 민간인. 알겠나? 좌회전한다. 움직여. 좀비 특징. 첫째, 시력보다 청력이 더 좋다. 차량에 탄 군인들이 좀비를 유인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던져. 좀비들은 군인들이 낸 소리를 쫓아 빠르게 방향을 바꿔. 군인들이 급히 보고했어. 효과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대위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잡히지 않도록. 좀비 수가 계속 증가하며 차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운전병이 겁에 질려 속도를 올렸지만 대위님, 좀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따라잡힐 겁니다. 해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어 재빨리 계획을 세워. 그럼 SCO 샌드브리지로 향하세요. 언데드의 두 번째 특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쫓는다는 겁니다. 지금 히리가 소리쳤어요. 차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서 민석이 그들을 향해 속도를 내는 차량을 운전합니다. 민석은 수십 톤의 압력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기계 산업의 헤비 히터입니다. 좀비들은 반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비명을 지르는 것뿐입니다. 군인들과 차이리 대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민석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을 지켜봅니다. 좀비. 한편 민간인의 차량 근처에서 다미는 차량 안에서 할머니 옆에 앉아 가방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녀는 걱정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미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녀는 아빠가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가야 해요? 하지만 그는 고집하고 나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있을게. 걱정 마. 다미는 아빠가 노출될까 봐 끊임없이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군대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면 어떡해요? 갑자기 차대위팀이 돌아왔다는 발표에 다미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를 찾으려고 돌아봅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모두를 돕고 있을 뿐이야. 나는 절대 아무도 알게 하지 않을 거야. 다미는 아빠가 불도저를 몰고 모두를 데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리가 재빨리 차에서 뛰어내려 모두 후퇴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군인들도 재빨리 제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살아남은 좀비는 계속 쫓아왔습니다. 차량이 다시 움직여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모두 함께 외쳤습니다. 한 번에 뚫고 남은 것들을 쓸어버릴 겁니다. 아담의 추격이 더 이상 없어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군인이 차 대위라고 속삭이자 모두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45분입니다. 우리는 제2기 개화 보병여단에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 아래 제2기 개화 보병여단은 내 지난 삶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부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턴에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핵심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단 8일 만에 도착한 것은 기록적인 속도이지만 우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미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계획의 핵심 위치 중 하나에 도착한 민석은 여전히 방심하지 않습니다. 경로는 내 지난 삶에서 확인되었고 이번에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 군인이 차량 옆에 매달려 쓰러져 소리쳤습니다. 미스터 전문가님,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과 함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약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모두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 옆으로 뛰어와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감히 운전하지는 못하겠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민석은 씩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부했어요. 생존에서는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차에서 민석은 안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모두 무사합니다. 히리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석은 그녀에게 놀리듯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히리는 민석의 놀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 후에도 계속 농담을 해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그녀는 당신은 너무 시끄럽다고 소리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차에리 대위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2기계화 복병여단제 1중대장 2인이 상사입니다. 해리가 의심스럽게 묻습니다. 저를 아세요? 그러자 흰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네, 저희는 통보받았습니다. 차 대령께서 대위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도착할 거라고요. 그 이름을 듣고 희리는 사 대령에게 놀랍니다. 그러자 희는 열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네. 그는 고집센 여군이 여기에서 소란을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요. 그녀는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대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그러자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좀비들이 어슬렁거려서 뒷문으로 갔대. 그 말을 듣자 해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대령님이 직접 처리하러 가셨어? 직접 병력을 이끌고 가신 거야? 둘은 계속 서로 되물었어. 해리는 대령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침착하게 생각했지만 휴이의 애매한 부인에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 아니, 맞지? 대령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 아니, 그러자 휴이는 갑자기 눈을 피하며 침묵했어. 대령은 혼자 여단 후문으로 갔어. 35분 27초. 여단장님, 신기록이네. 희주 굿네. 정말 도끼가 총보다 낫지. 총. 고기는 썰어야 제맛이지. 그래도 다음부턴 총을 쓰세요. 우린 당신을 위해. 아싸. 물리면 어쩌려고요. 도끼질하다 물린 봉호. 웃기지 마세요. 내 레벨쯤 되면 눈빛만 봐도 전투력을 알 수 있어. 당신처럼 전투력 엉망이면 뭘 하겠어? 방해만 될 뿐이지. 두 병사가 서로 험담을 속삭였다. 열받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봉호는 어깨를 주무르며 끙끙거렸다. 아이고 허리야. 나도 이제 늙었나 보네. 쓸만한 놈들은 다 어디 가고 저런 애송이들밖에 없어? 부하들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바로 놀렸다. 다 들었어요. 그때 잡종 좀비 한 마리가 일어섰다. 봉호는 덤덤하게 쳐다봤다. 저건 또 뭐야? 아직 살아있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롤러에 깔려 죽었다. 아까 소리 지르던 두 병사, 저건 또 뭐야? 방금 자세를 잡았던 봉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까 그 녀석이 했던 말, 내 레벨쯤 되면 눈빛만 봐도 안다더니 확실히 알았다. 봉호는 처음으로 그들의 전투력을 느꼈다. 석이 봉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전 민석이라고 합니다. 차에리 대위님과 함께 왔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민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호는 도끼로 그의 머리를 두 쪽 내려고 달려들었다. 민석은 재빨리 피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두 사람은 겁에 질려 당황했다. 여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민간인을 공격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충격을 받았다. 민석이 맨손으로 여단장의 도끼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여단장님,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봉호는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적색 경보를 발령해. 저 자는 괴물이다. 석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음을 인정해야 했다. 숨길 수 없어. 당신의 눈. 차오. 봉호 대령. 그 말과 함께 민석은 봉호의 도끼를 손쉽게 부러뜨렸다. 무기를 잃은 봉호는 민석과 육탄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나랑 싸우겠다는 건가?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너처럼 미친놈은 처음 본다. 내가 그런 쓸데없는 짓에 관심 있을 것 같냐? 그는 말하며 옷을 벗었다. 봉호는 싸울 준비를 하며 손가락을 꺾었다. 좋아, 말해봐. 그는 뛰어올라 민석에게 달려들며 그의 정체를 물었다. 너는 누구냐? 한편 주택가에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모든 민간인은 즉시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모든 게 시작되고 있어요.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희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색 경보, 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눈도 봐. 나중에 설명할게. 모두들 먼저 규칙을 따르세요. 갑자기 다른 병사가 뒤에서 총을 들고 다가옵니다. 캡틴 씨, 맞죠? 이노는 놀라서 그를 맞이합니다. 아, 고크 캡틴. 캡틴,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고크 캡틴은 아무 말 없이 희리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뭐라고? 뭐 하는 거야?
캡틴은 그러고는 설명합니다. 괴물이 후문에서 여단장을 공격했고 당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희리는 어리둥절해합니다. 괴물이라고요? 뭐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때 이름이 불립니다. 루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말했어. 지금 말해. 누구야? 귀여운 말투의 지호가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미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민석과 방호의 싸움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민석은 한 방에 방호 뒤쪽 벽을 박살냅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 외칩니다. 한 방에 벽을 부셨어. 그리고는 재빨리 이렇게 공격하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지만 민석은 공격을 쉽게 맞고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 후 위에서 내려옵니다. 방호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지만 타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멍해졌고 돌아서서 민석이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방호는 화가 나서 민석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이봐, 날 조롱하는 거야? 그 주먹 내 전력을 다한 게 아니었지? 날 살살했던 거야. 민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방호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는 셔츠를 찢었습니다. 너 이 싸가지 없는 녀석아. 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전력을 다하면 대령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민석의 말을 부정하지 않고 방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응하며, 그렇지. 내가 그와 싸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몸의 모든 세포는 그 압도적인 격차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방호는 민석이 진심으로 그와 싸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보호를 원합니다. 그는 터져 나왔습니다. 웃으며 헛소리 하지마. 괴물 같은 놈이 보호를 원한다고? 무엇의 보호를? 하지만 방호는 그의 말이 끝난 후 즉시 멈췄습니다. 놀랍게도 눈이 커지며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소망을 말했습니다. 아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야. 너야, 다미. 내 딸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여단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민석은 방호의 놀라운 간청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머물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뭐든지. 장면은 시민 접수 사무소가 있는 경기장 전역으로 바뀝니다. 오후 사건에 대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분명히 괴물이라고 했어. 전에 민석을 알던 사람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멜라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좀비 눈도 빨개요. 말도 안 돼. 그가 정말 좀비야. 한편 민석은 기지 어딘가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번호와 민석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온 사람들은 여단에 받아들이겠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처럼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석은 고립을 제안했고 그것은 번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석은 설득했습니다. 날 믿을 수 없다면 독방에 가두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내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생각에 잠긴 민석은 창밖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짜잔, 담이었습니다. 민석은 놀라며 외쳤습니다. 담이야, 괜찮니? 다미는 아빠를 즐겁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괜찮아요. 경계령이 해제되었고 군인들이 저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빠를 보러 오기 전에 허락을 구했어요. 또 봐요. 피난처가 너무 답답해요. 딸을 본 민석은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 또 너를 실망시켰어. 이런 내가 망했어. 너무 실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미는 상관없어. 그녀는 남자가 한 대 치면 머리를 때리고 응원해. 내가 아니었으면 나와 다른 사람들도 여기까지 무사히 오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있어, 아빠. 내가 무엇이든 난 항상 널 믿을 거야. 감정이 북받친 다미는 갑자기 당황합니다. 가야 해. 점호는 10시야. 늦으면 혼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잘 자, 아빠. 그는 행복하게 딸을 바라봅니다. 알았어, 다미. 잘 자. 다미는 재빨리 돌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주춤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다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미가 떠난 순간 그의 안색도 나빠졌습니다.
급한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석 씨 맞으세요? 대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장면 전환, 번호 효율실. 그는 지도 위에 표시된 위치를 가리킵니다. 20분 전 소나에서 매몰된 구밴드 기지 내부에 여러 생존자의 주파수와 이상한 미확인 주파수가 감지되었습니다. 작전의 초점은 민첩한 이동입니다. 대규모 부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예 부대를 작전에 투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밴드 기지의 밝은 달빛 아래 밤, 돈바이를 피해 숨어있는 많은 난민들과 함께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기 엄마는 놀랐습니다. 됐어, 알아. 그들 옆에 있는 남자는 불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봐, 그 애가 너무 시끄러워. 이미 신경이 곤두섰는데 미치겠네. 이를 본 근처의 애니가 즉시 그들을 변호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진정해. 엄마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는 갑자기 조용해지며 무언가를 응시했습니다. 아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바로 그 후 엄마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끔찍한 좀비가 배고픈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바깥에는 수십 마리의 좀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갑차를 운전하는 두 사람의 장난감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석이, 이거 보이지? 내 차는 증기압축기보다 더 사나워. 옆에 있는 과격한 남자를 보며 민석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네. 증기압축기는 화력이 좋지만 엔진이 부족해. 민석의 무관심을 본 번호는 즉시 비판하며 설명합니다. 얼마나 지루해. 맞아. 이 작전에서는 속도가 전부야. 변수 때문에 명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매장 상황부터 입구가 무너졌고 지하철선로도 막혔습니다. 남은 건 뭐죠? 이 사람인가? 붕호가 열화상 카메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생존자와 신원 미상의 인물이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민석이 장비를 가져갑니다. 붕호가 계획을 설명합니다. 구반의 환기구가 꽤 넓고 다행히 상태가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표는 환기구를 통해 지하로 침투하여 생존자를 신속하게 구출하는 것입니다. 이번 작전의 초점입니다. 여간에 갇힌 모든 사람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아무도 남겨두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붕호의 계획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숙은 매우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 작전은 실패할 겁니다. 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다시 묻기로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민숙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반 구출 작전은 상황은 매번 다르지만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령이 항상 최선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이를 안고 있던 여자는 기절했습니다. 눈을 뜨지만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만 보입니다. 어머니는 몽롱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정신없이 발버둥치며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 있니? 실이 끊어지며 그녀는 떨어집니다. 고통을 참으며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조인철, 그녀 뒤에 서 있는 노인이 묻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아이를 찾습니다. 최다현. 노인도 아이의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최다현. 뒤에 묶여있는 또 다른 사람이 도움을 청하며 발버둥칩니다. 거기서 내려주세요. 당황한 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 아이 아세요? 맞죠? 다현이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노인은 짜증을 내며 투덜거립니다. 팔이 이미 아픈데 아직도 날 건드네. 젠장,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줘. 갑자기 그의 뒤에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야, 이 늙은 할망구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거기서.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입이 크게 벌어지고 눈은 빨개지며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녀는 묶여있던 남자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소리칩니다. 미쳤어요. 제발 그만둬요. 그러고는 쿵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돌아서자 그 남자는 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비다. 좀비는 말을 걸었던 남자를 공격하고 물어뜯고 모두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칩니다. 모두 달아나며 비명을 지릅니다. 어째서 여기에 좀비가 있는 거야?
몰라, 그냥 도망쳐. 젠장. 그녀는 어디 있지? 다현이. 출구가 막혔어. 어머니는 아이를 찾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고 그때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래쪽 통로를 발견하고 주저없이 달려갑니다. 함께 달리던 남자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봐, 왜 거기로 가는 거야? 선로가 막혔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들아, 뭘 기다리고 있어? 뛰어.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칩니다. 아빠, 앞에. 그때 좀비 떼가 뛰쳐나옵니다. 여자는 아이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 달립니다. 그래, 다현아, 엄마가 왔다. 거의 다 왔어. 엄마가 너한테 내려갈게. 마침내 어머니가 도착합니다. 익숙한 얼굴이 나타난다. 아이가 거대한 좀비가 되었다. 여자를 보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 하고 필사적으로 부르며 다가온다. 엄마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굳어있다. 좀비가 그녀에게 손을 뻗는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렇지, 그냥 꿈일 뿐이야. 입을 크게 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끔찍한 악몽일 뿐이야. 갑자기 장갑차가 돌진한다. 쿵. 아기는 순식간에 불타 죽었다. 엄마는 아이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쓰러진다. 봉호와 민석이 고반역에 있을 때로 돌아간다. 최선을 다했지만 구할 수 없었어. 누구도 구하지 못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담이 아빠에 대한 특수정보, 비인간적인 특징. 스키너커는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얼굴을 따라하며 사냥한다. 고급 거미형 생물. 너를 보자마자 으르렁거렸어. 입에서 거미줄이 뿜어져 나왔어. 거미줄이 너를 향해 날아왔지만 너는 그것을 잡아당겼어. 싸우면서 너는 내 형제들, 즉 그 녀석의 약점을 설명했어. 화염 속에서 순식간에 불타 죽었어. 반응할 시간도 없이 한 방에 끝났어. 갑자기 돌이 날아와 그를 멈춰 세웠다. 그것은 엄마가 던진 것이었다. 울면서 애원했다. 제발 내 아들 건드리지 마세요. 그가 방심한 순간 괴물은 입을 벌리고 사랑스러운 한 입을 베어 물려고 했다. 귀청이 터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을 본 엄마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주인공은 조금 어지럽다. 다미는 계속 공격한다. 입에서 나오는 충격파에 무릎을 꿇게 된다. 패배 직전 주인공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거 회상을 한다. 누가 뭐래도 아빠를 항상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아빠 힘내세요. 회상 끝 그의 힘이 1만 증가한다. 정신을 차리려고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다. 한 번으론 부족했다. 10번이 되도록 9번 더 내리쳤다. 10번. 좀비는 기절하여 5초 동안 굳어 있었다. 6초가 되기 전에 주먹으로 입을 날렸다. 입이 산산조각 났다. 좀비는 이제 그만두려 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말했다. 아니, 내 생각이 틀렸어. 주인공은 계속해서 맹렬하게 공격했다. 좀비는 피를 토하며 끊임없이 끙끙거렸다. 그 역겨운 신음소리가 내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야. 지금부터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좋아요가 있어요. 비디오에 좋아요. 잠깐, 비명만.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건 싫어. 싫으면 맞아야지. 난민들로 화면이 바뀐다. 난민들이 소리친다. 문을 막아, 더 세게 막아. 못 막으면 끝장이야. 저것들 진짜 시체 맞아? 조용하고 표정이 너무 이상해. 닥치고 막는데 집중해. 갑자기 위에서 큰 소리가 난다. 난민 형제들 입과 코를 가려. 이게 뭐야? 콜록콜록 기침. 연기야. 뭔가 타고 있어. 숨을 못 쉬겠어. 틀렸어.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 불길한 말 하지마. 갑자기 햇살이 아빠라고 외친다. 또 뭐야, 이 녀석아. 무슨 일이야? 아빠, 느껴지지 않아? 뭘 느껴? 그들이 멈췄어. 문 뒤에서 뭔가 오고 있어. 갑자기 문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피난민 형제들이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문이 부서졌어요. 아빠, 엎드려. 노인은 눈앞의 광경에 놀랍니다. 당신은 누구죠? 주인공이 아닌 누가 오겠어요? 가구반 구출 직전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붕어는 주인공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활짝 웃습니다. 생존자 총원 37명입니다. 탈출할 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장소입니다. 내부에서 거의 40명이나 구출되었습니다. 기적처럼 보였고 아버지는 기적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민석은 하얀 천을 두른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는 차에 앉아 모두에게 손을 흔들며 여자들을 열광시킵니다.
군인들은 열렬히 박수를 칩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노인은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완벽하게 해냈어요. 민석은 갑자기 옆을 쳐다봤습니다. 딸이 바로 아래에 서 있습니다.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딸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두 사람은 꽉 껴안습니다. 가구반 구조 작전 보고입니다. 총 확인 인원 사망 52명, 부상 15명, 경상 12명입니다. 최종 생존자 수 37명입니다. 작전 종료. 장면이 기지 내거실로 바뀝니다.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는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방에 들어옵니다. 이거 안 좋아. 작전 후 계속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작전이 너무 힘들었던 걸까요? 떠나기 전에 병사는 그냥 쉬라고 지시합니다. 약은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중사님. 그리고 문 닫아주세요. 그 남자는 아팠습니다. 목에 이상한 정맥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그 후 그의 얼굴은 눈이 튀어나오고 이빨이 없는 기괴한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밖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수다를 떨고 남자들은 춤을 추고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붕호는 작전 후 맥주를 따르며 크게 웃었습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민석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계속 잘 해봐, 민석. 이런 날에는 밤새도록 파티를 해야 하지만 간단하게 하죠. 너무 취하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슬퍼할 테니까요. 이 지옥 같은 곳을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 건배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에게도 건배합니다. 그 말을 한 후 민석과 붕호는 맥주를 부딪혔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물었습니다. 왜 안 물어보세요? 왜 당신의 계획이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괴물이 된 이유에 대해서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석은 봉해초에게 명백한 대답을 듣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야기에는 관심 없어요. 지옥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는 의지에도 관심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고는 밝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대령님, 전혀 변하지 않으셨네요. 봉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는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무언가를 떠올리며 참모총장은 말합니다. 그래, 이것만 물어보자. 목적지는 돈이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여기 있죠? 빨리 갔으면 이미 도착했을 텐데요.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 해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을성을 잃고 서두르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붕호. 알아. 민석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사람 말이죠. 그렇죠? 민석이 궁금해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붕호가 비웃는다. 뻔하잖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는 바로 자식이다. 민석은 재빨리 화제를 돌린다. 팀장 차 씨는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요? 갑자기 붕호의 부하가 움찔한다. 그는 벌컥벌컥 맥주 캔을 한 번에 들이킨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갑자기 소녀가 와서 아빠를 부른다. 들어가.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네. 딸이 몸이 안 좋다는 말을 듣자마자 걱정이 되어 벌떡 일어나 함께 가려 한다.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고집 센 딸은 거절한다. 필요 없어. 아빠, 나 어린애 아니에요. 민석은 밖이 너무 어둡다고 우긴다. 같이 가요. 그렇게 그는 딸과 함께 떠나고 붕호는 뒤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그는 그녀에게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그 장면이 붕호의 눈에 들어온다. 그도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 결국 그는 그저 아버지일 뿐이다. 요즘 젊은 아빠도 나쁘지 않아. 큰 사내가 이 순간 조용히 중얼거린다. 미안해. 민석 씨 맞죠? 그냥 쉽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 덕분에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 붕호의 계획.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와서 브리짓 대령을 알렸다. 붕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밝게 말했다. 아, 맥주 가져왔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즉시 바뀌었다. 대령님, 브리짓 대령님,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민석과 다미는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남주인공은 붕호의 말을 떠올리며 소녀를 수줍게 쳐다본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는 바로 자식이다. 담이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지? 무서워. 내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지만 담이는 주저없이 나를 받아들였다. 담이야, 그래도 괜찮겠지? 내가 무서워. 갑자기 딸의 말투가 바뀐다. 무서워라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나는 매일 무서워. 언젠가 너도 날 죽일까봐. 근데 아빠, 알아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담이는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니까 말해봐.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 너 망할 괴물아. 알고 보니 그가 항상 두려워했던 환상일 뿐이었다. 딸은 줄곧 그의 곁에 있었고 그를 부르고 있었다. 아빠, 뭐해요? 멍하니 뭘 생각해요? 민석은 놀랐다가 웃어넘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담이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은 걱정했다. 너무 많이 기침만 해. 괜찮아. 그녀는 대답했다. 몰라요. 계속 기침만 해요. 그것을 본 민석은 더욱 걱정했다. 이런, 왜? 옷을 더 안 입었어? 들어와. 약부터 좀 구해다 줄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놀랐다. 표정이 변했다. 담이야.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에게 달려갔다. 깜짝 놀란 담이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비명을 질렀지만 민숙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았다. 공중에서 당황한 담이는 크게 물었다.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모기다. 갑작스러운 경보가 울리고 코드 블랙이 발동되었다. 즉시 대피. 훈련이 아닙니다. 로카, 대한민국 육군, 영국식 막사 안에서 좀비 발생. 딸과 함께 떠나기 전에 민숙과 승호는 담배기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다.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름 지었어. 탐식자, 처음 배가 부풀어 오른 걸 봤을 때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거미 같은 걸 본 후로는 탐식자가 잘생겨 보여. 주인공은 승호에게 그것들이 진화할 거라고 예언했다. 더 교활하고 강해질 거라고.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곳을 선택했어. 230.5kg의 근력 지수, 여단을 뛰어넘는 힘. 전장에서 날갯짓하는 푸른 독수리, 여기 너희가 있으니까.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다시 돌아오고 그들은 구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있나? 그리고 여단 안에. 붕호는 급히 명령한다. 모두 대피시켜. 하지만 병사들은 느리고 굼떠서 그를 미치게 한다. 이봐, 다 죽고 싶어. 병사들은 그의 긴장된 얼굴을 두려워하며 바라본다. 알잖아. 그러니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켜. 모두 빨리 움직여. 빨리. 붕호는 폭발하고 손으로 작은 돔의 머리를 잡는다. 빌어먹을 바이러스. 어떻게 내 여단에 들어왔어?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다. 이게 뭐지? 이 흉터. 갑자기 비명이 들렸다. 붕호는 놀라서 뒤돌아본다. 유령이다. 붕호는 재빨리 달려가 얼굴을 발로 찬다. 날려버린다. 미친 노인은 지팡이를 잡고 내려친다. 승호는 재빨리 병사들을 처리한다. 저기 있는 너희들 무기를 줘. 너 하나 무기를 가져와. 저쪽 하나는 유민숙을 찾아. 빨리. 모두 주저하지 않고 즉시 명령에 따라 달려갔다. 알겠습니다. 승호는 엄청난 힘으로 손에 든 나무 몽둥이를 꽉 잡고 이를 악물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니다니 감히. 그러고는 담배기를 날려버린다. 여기는 내 영역이다. 동호 자신이 만든 왕국. 말이 끝나자마자 승호는 하나를 입을 꿰뚫었다. 다른 하나가 첫 번째를 따라 재빨리 돌진했다. 하지만 입이 꿰뚫린 놈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에게 계속 손을 뻗었다. 승호는 힘겹게 막았다. 하지만 너무 많았다. 야수처럼 계속 돌진해왔다. 승호는 이를 악물고 외쳤다. 긴급 상황, 모두 대피하십시오. 한편 민숙은 딸과 함께 이렇게 일깨워 주었다. 담이야, 너 알겠지? 벗지 마. 네. 담이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 이번엔 좀 심하지 않아요, 아빠? 어떤 좀비예요? 알잖아. 그렇지. 민숙은 모기 좀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기처럼 아주 작은 좀비들인데 물리면 잠복기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엔 좀비가 될 거야. 민석은 화가 나서 생각했다. 이럴 줄은 몰랐어. 전생에도 이런 변이종은 처음 봤어. 그래서 뭐, 누가 신경 써. 그건 변명이 안 돼, 루민석. 아빠의 이상한 행동에 걱정된 담이가 아빠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석은 지금 격분하고 있다. 그는 그 작은 좀비를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한다. 다미가 죽으면 끝장이야. 모키들이 온다. 걔네들은 유인용이야. 본대는 다른 곳에 있어. 대피소박 해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키, 한 병사가 보고한다. 모기 같은 좀비라고 합니다. 피부 접촉을 최소화한다고요. 전문가 루민석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듣고 해리는 중얼거린다. 루민석.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호의 모습이 떠오른다. 바로 뒤에 민석과 승호가 어깨동무를 하고 로맨틱한 석양 아래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해리는 혀를 차며 짜증을 낸다. 한 병사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해리는 그를 무시하고 모두에게 명령한다. 피부를 최대한 가리고 즉시 상황을 통제해. 병사는 복종한다. 예, 선생님. 해리는 즉시 묻는다. 여단장은 어디 있지? 그는 갑자기 당황해서 말한다. 제가. 그때 다른 병사가 외친다. 분대장님, 여단 밖에 좀비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당황한다. 여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세요? 그는 재빨리 부인한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김새가 좀 이상해요. 해리는 궁금해한다. 생김새가? 병사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개구리예요. 그 못생긴 두꺼비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었다. 그러더니 입을 크게 벌렸다. 입에서 즉시 모기떼가 쏟아져 나왔고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모기다. 엄청난 모기떼가 그 두꺼비 입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해리는 놀랐다. 뭐야? 바로 뒤이어 붉은 모기 기둥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해리는 재빨리 외친다. 모두들 빨리 건물로 들어가. 그녀는 갑자기 멈췄다. 뭔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달빛 아래서 우리 주인공이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몇 시간 전 병사들은 주인공을 찾느라 바빴다. 민석 씨 맞으세요? 부름을 받을 줄 알았는지. 그는 강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저는 민간인입니다. 여러분은 군인 아니에요? 다시는 안 말할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딸 다미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의 머리에 건설용 헬멧을 씌웠다. 그녀는 아빠에게 조언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지금은 사자도 저를 물기 힘들어요. 하물며 모기는 더더욱. 민석은 즉시 소리쳤다. 너, 다미야. 그녀는 계속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빠는 할 수 있어요. 제발 아빠, 저만 구하지 마세요. 모두를 구해주세요. 딸의 말을 듣고 주인공은 화염방사기를 집어들고 싸우러 간다. 목표, 곤충. 임무, 완전 박멸. 초토화 작전. 그러고는 재빨리 불을 뿜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기들을 태웠다. 민석은 화염방사기를 들고 모기를 제거한다. 그는 계속해서 좀비 모기떼에 불을 지른다. 못생긴 두꺼비는 자기 새끼들이 하나하나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불길이 치솟았고 그 모기들은 빨리 죽었다. 바로 그때 민석의 눈이 두꺼비와 마주쳤다. 마치 그것이 마왕을 본 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위협을 느꼈는지 재빨리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뛰어 도망쳤다. 불 뿜느라 정신없어서 제때 못 없앴어요. 이를 갈며 격분했죠. 갑자기 뭔가 소리가 나더니 보였어요. 총을 재빨리 잡고 뛰어내렸죠. 쿵소리와 함께 제가 타고 온 차로 뛰어들었어요. 차 팀장님, 그게 우리 여단을 박살낸 그 녀석이죠? 그리고 또 그 녀석을 어떻게 죽이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저 녀석부터 먼저 없애죠. 그럼 준비 단단히 하세요. 질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거짓말로 날 속이려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희리는 민의 죄를 노려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쏜살같이 달렸다. 두 사람은 재빨리 두꺼비를 쫓았다. 숲속 깊은 곳 두꺼비는 어두컴컴한 동굴 앞에 서 있었다. 두꺼비는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입을 크게 벌렸다.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뭔가를 불러들이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점차 붉은 점들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이빨과 피처럼 붉은 눈을 가진 얼굴. 맞아요. 그것은 슬라이서, 생물학적 부분을 재생하고 고급 좀비 괴물로 자가 복제할 수 있는 생물체입니다. 슬라이서, 숙주 좀비 괴물.
슬라이서를 보자마자 두꺼비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마치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밀고 다녔다. 방금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슬라이서들은 보통 동굴이나 터널 같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어서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복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인공이 갑자기 슬라이서들 집으로 난입합니다. 그는 손으로 두꺼비를 으깨 죽였다. 죽기 전에 그 두꺼비는 많은 수의 MTK를 풀려고 했다. 모키스는 주저없이 동굴에서 뛰쳐나왔지만 모두 즉시 불에 타 죽었다. 히리는 밖에서 매복하고 있었다. 히리는 매복 중이었다. 그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불을 뿜어야 했다. 계획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 히리는 무전기로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그런 다음 그는 민석에게 말한다. 여단이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즉 사람들과 당신의 딸은 안전하다고. 민석은 여단장의 방어, 전투, 임기응변 능력에 감탄했다. 문제가 발생해도 그들의 회복력 덕분에 제때 대처할 수 있으며 그 회복력은 뛰어난 리더십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차두회 여단에 왔습니다. 민석은 고마웠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히리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로 여겼다. 괜찮아요. 어쨌든 당신이 그들을 구했잖아요. 신속한 진압은 정확한 초기 대응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은 류민석 중사였다. 도대체 어떻게 그걸 다 아는 거야? 히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석이 히리를 가로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숙주를 죽이지 않으면 여단은 다시 위험해질 겁니다. 말이 옆으로 새는 것을 깨달은 히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질문은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저 녀석을 없애는 거야. 두 사람은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히리는 물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녀석의 탈출로를 막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민석은 대답했다. 네. 핵심은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특징은 무한 복제입니다. 계속해서 생물학적 부분을 복제합니다. 그 수는 거의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연결된 생물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숙주가 죽더라도 그 일부가 살아남으면 숙주는 부활합니다. 히리는 민석이 슬라이더의 습성에 대해 이야기하자 놀랐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다시 빨리 깨달았다. 당신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민석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현재로 돌아와 민석은 재빨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는 주먹으로 그들의 동굴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는 혼자 안으로 들어가고 히어리는 밖에서 지켜본다. 슬라이더들이 이젠 마치 동굴에 갇힌 산처럼 쌓여 있다. 슬라이더 복제를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가두고 죽여서 복제가 멈출 때까지 계속 죽이면 된다. 마침내 덤비와 단둘이 남게 된 메이는 행복해한다. 완벽해. 널 한 번 죽이는 것으론 내 분노를 가라앉히기에 부족해. 너무나도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거든. 사랑스러운 말을 나눈 후 둘 다 덤비와 함께 뒤로 급히 달려간다. 히어리가 따라오고 있지만 모든 게 아직 너무 생소하다. 그녀는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목격한다. 뭐야, 대체? 미쳤네. 넌 뭐야? 민수야. 방호가 방에서 따로 얘기했던 걸 기억한다. 너 민수 맞아? 충격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민수 맞아? 충격이야. 라고 해야 한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날 엄청 혼났다. 아직도 이해 못하겠어. 너 민수 맞아? 충격이야는 부대를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희망이다. 생각에 잠긴 그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나온다. 4대2 응답해. 대위님 어디 계세요? 히어리는 화가 나서 무전기를 듣는다. 뭐라고? 그러자 그녀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뀐다. 뭐라고?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새벽이 밝아온다. 잔해 속에서 손이 뻗어나온다. 총 시간 18시간 26분 34초. 복제된 슬라이더 수 712만 7446개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 소탕되었다. 작전명 블랙 사망자 보고 21명 부상, 19명 중상, 18명 경상, 원인, 슬라이더 좀비 괴물 및 생물학적 구성 요소, 숙주 1명 플러스 712만 7446개체. 상태 삭제됨. 혼란 속에서 고위 간부들이 나와서 부대장은 마치 동상처럼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서 있었다. 군인들은 부대장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방호는 침착하게 감자칩을 먹고 있다.
저 표정은 뭐지? 유령이라도 본 것 같아. 희열이는 멍하니 방호를 쳐다본다. 부하가 보고했기 때문에 희열이는 허둥지둥 기지로 돌아간다. 무전기에서 들었어. 위험에 처했대. 희열이가 걱정해서 그런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희죽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표정 짓는 거야. 저 겁먹은 표정 좀 봐. 어제 내 말 무시했다고 화냈잖아. 근데 이젠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되는 거네. 응. 한 병사가 부대장이 이 광장의 모든 괴물들을 막았다고 보고했다. 전투 장비 없이 맨손으로 싸웠대. 그 덕분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 방호는 아직도 정력이 넘치지만 약간 부상을 입었고 거의 죽을 뻔했다. 예전 같지 않아. 희열이는 괴물을 걱정하며 어리석었던 자신을 탓하며 한숨을 쉰다. 내가 바보 같았지만 상관이 그 말을 엿듣고 입 조심해. 상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방호는 상황을 묻기 위해 돌아섰다. 무슨 일이야? 너 혼자야? 아니면 민수도 있어? 두꺼비 괴물의 현신을 처리했어? 잠시 침묵 후 희열이가 말한다. 어제 내가 말했지. 너 민수 맞아? 충격이야. 그는 인류의 희망이야.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전투 후 미소 짓는 민수를 다시 바라본다.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희열이는 혼자 여기에 서 있다. 이거 가져. 그녀는 남자를 만날 준비를 시작한다. 요즘 유난히 더운 거 못 느꼈어? 이거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내 거 아니야. 길에서 주웠어. 마셔. 하지만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못하겠어. 해리가 힘없이 얼굴을 가린다. 미치겠네. 어떻게 평소처럼 행동하냐. 부하 2명이 지나가다 그녀를 본다. 저기 차 팀장님 아니야. 저기서 혼자 뭐 하는 거야. 다른 한 명은 곁눈질하며 대답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 상관없어. 해리는 여전히 혼잣말을 한다. 줘야 하나? 그냥 사기꾼인데. 뭘 줘?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는 게 맞지. 분명히 구민석이 부대를 살렸으니까. 근처에 아는 사람이 서 있는 걸 본다. 구민석이 사령관이랑 같이 있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타이밍 좋네. 3명이 있으면 더 쉽겠지. 얼른 물 주고 가야지. 막모습을 드러내려는데 사령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뭐라고 했어? 민석은 망설임 없이 들은 대로요 라고 대답한다. 오늘 밤 제 딸과 저는 여기를 떠날 겁니다. 해리는 말없이 지켜본다. 붕호는 목발을 짚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를 설득하려 한다. 정말로 새벽으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말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합니까? 할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슬라이더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나면 우리 부대는 전멸할 겁니다. 우리 부대가 지금보다 강해질 때까지 계십시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붕호가 무슨 말을 해도 민석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내가 왜 부대를 위해 뭘 해야 하죠? 여기서 누가 살든 죽든 나랑 상관없어요. 엿듣고 있던 해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습을 드러낸다. 민석이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며 다시 묻는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민석은 다시 대답한다. 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은 담이뿐이에요. 당신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해리는 입술을 깨문다. 돌아서서 부대장이 조용히 그녀를 부른다. 차혜리. 민석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민석은 생사를 함께 겪었기 때문에 안다. 해리는 깨닫는다. 그녀는 나에게 끌리고 있어. 정신 차려. 차혜리, 내가 저런 괴물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너 진짜 미쳤구나. 저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처음부터 없애야 해. 그게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붕호는 조언하며 여전히 그를 설득하려 한다. 조심하게, 구민석. 그녀를 너무 냉정하게 밀어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 세상에서 더니 침범당하지 않을 거라고 정말로 믿나? 당신과 내가 이 부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겠어? 민석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나와 대령의 현재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전생에서는 솔더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어. 하지만 이번에는 겨우 열흘밖에 안 걸렸어. 다른 고위 랭크 구울들이 이런 속도로 나타나면 이곳은 보강되기도 전에 무너질 거야. 잠시 후 민석이 말했다. 결정했어. 오늘 밤 내 딸과 나는 새벽으로 갈 거야.
장면이 바뀌어 그날 밤 버려진 도시. 좀비들이 대규모로 모여들고 있다. 멀리서 로드롤러가 다가오자 좀비들은 그를 찢어발길 준비를 한다. 민석은 로드롤러를 천천히 몰고 가며 좀비들을 모조리 깔아뭉개 죽인다. 장면이 바뀌어 민석과 붕호가 이야기한다. 어이, 당신 구민석 씨여? 민석은 계획을 제안한다. 돌려줘. 제안 하나 하지. 사령관에게. 지휘관이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 민석을 장갑차 3대로 호위하는군. 총격전 시작. 붐붐. 돔들이 불바다에 휩싸이고 있어. 미는 속으로 대령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했다. 결국 가장 완벽한 피난처는 꿈일 뿐이야. 우리 스스로 목격해보자. 2단 피난처가 살아남을지 사라질지. 새벽을 향한 탐험을 시작한다. 달이 이 장면 전환. 커다란 괴물이 빗속에서 울부짖고 있어. 달이 바로 근처에 있고 엄청나게 거대해. 벙호가 망원경으로 보더니 맙서사라고 외쳤다. 저것 좀 봐. 크기가 장난 아닌데. 엄청나게 무거워 보인다. 민석이 괴물종 분석을 시작한다. 저건 빅트, 달팽이처럼 생긴 고위 언데드 생물입니다. 특징은 한 곳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독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습니다. 벙호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묻는다. 저 다리가 2단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인데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민석이 말을 잇는다. 저건 밤에 활동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독이 굳어져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때 머리 한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면 죽일 수 있습니다. 해가 뜨려면 2시간 남았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작전 계획 직후 모두 흩어져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벙호는 단 1초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부하에게 근처에 생명체 반응이 감지됐나? 라고 물었다. 부하가 저놈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걸 본 벙호는 좋아라고 지시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한다. 방어구 준비해. 이때 2 병사가 민석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진짜 수상해. 그냥 보기에도 수상해. 자네 생각은 어떤가? 2 사람은 지휘관과 민석이 잘 지내는 모습을 바라봤다. 민석. 병사는 어떻게 언데드에 대해 저렇게 많이 알지? 라고 궁금해했다. 다른 병사는 글쎄 제 전문가잖아 라고 간단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병사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전문가면 다야? 그렇다고 저희와 지휘관님보다 먼저 일어난 지난 좀비 발생에서 살아남았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 이름만 믿고 남은 포탄을 낭비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어쩌면 지휘관님이 늙고 느려지신 걸지도 몰라. 그는 자신 뒤에 있는 살기등등한 기운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떠들어댔다. 다른 병사들은 웃어넘겼지만 그런 생각은 저희가 존경하는 지휘관님에 대한 모욕이잖아. 그렇지 않나?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뚱뚱한 병사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휘관은 뚱뚱한 남자의 머리를 계속 때렸고 마른 남자는 그를 말리려고 했었다. 한편 다미는 차에서 내려 몸을 풀려고 기지개를 켰다. 아이고 엉덩이야. 너무 오래 웅크리고 있었더니 정말 아프네. 갑자기 민석이 어디선가 나타나 다미의 이름을 불렀다. 다미를 깜짝 놀라게 해서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다. 씨. 다미도 당황해서 다미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다. 아빠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진짜 아빠 그렇게 몰래 다가오지 마 라고 했다. 민석은 걱정한다. 괜찮니? 배가 고픈가 봐. 배가 고픈가 봐. 다미는 제발 갑자기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설명했다. 아직 아빠 얼굴에 익숙해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는 몹시 미안해한다. 미안해 다미야. 내가 정말 더 이상 내 아빠처럼 안 보이는 거지 그렇지? 다미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그걸 보고 민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내 말은 예전보다 많이 변했잖아. 전혀 내 아빠처럼 안 생겨서 내가 날 아빠로 보기 힘들겠지. 하지만 난 여전히 너무 고마워, 알지? 말을 하면서 루민석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너 횡설수설하고 있어.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아니잖아. 항상 궁금한 게 있어. 근데 감히 물어볼 용기가 안 나. 다미 대답이 너무 두려워. 내가 괴물이 됐는데 왜 아직도 날 아빠로 받아들이는 걸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다미가 민석의 눈을 가리키며 갑자기 말했어. 아빠 눈. 전혀 변하지 않았네. 민석은 궁금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 눈, 이 빨간 눈, 내가 항상 이렇게 눈치가 없었나? 다미는 부인하며 설명했어. 아니, 엄마가 죽던 날, 내가 7살 때 그날 이후로 아빠는 항상 그런 눈이었어. 아빠가 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생물 보듯이 보는 거, 죄책감에 빠진 듯 날 보는 모습, 볼 때마다 솔직히 짜증나.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빠인데 2주 전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 사람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을 때 내가 봤던 그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어. 아빠밖에 없어. 다음날 아침 그 좀비는 아직도 거기에 앉아있어. 붕호가 사격 개시. 총알 세례. 좀비가 큰 타격을 입고 폭발해. 비명을 질러.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쓰러졌어. 민석은 충격을 받고 뛰어들었어. 무기를 들고 그는 기세를 잡아 그 달팽이 좀비의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어. 그 뚱뚱한 군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목격했어. 불가능해. 지휘관이 다가와 그의 뺨을 때렸어. 머리를.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 자네가 민석을 의심하는 이유를 알겠지만 이게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이 끔찍한 곳에서 그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동시에 민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 99번째 삶에서 디아돈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월이었어. 하지만 내 100번째 삶에서는 좀비 발생 후 1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 그 모든 고생 끝에 나는 새벽에 도착했어.